문재인 TV의 문용식과 재윤경의 캠프통신 오늘 또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윤여준 전 장관님, 지금 캠프에서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그 장관과 망치 부인의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한 관계로 항상 해드린 30분 동안의 브리핑, 그것을 생략하고 곧장 본방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크가 안 들린다는데? 마이크가 지금 안 들리시나요? 마이크 확인 좀 해주세요. 야, 이렇습니다. 왜 그러지? 이게 안 펴긴 말이다. 예. 이렇죠. 항상 인터넷 방송이. 마이크를 꺼놓고 이 준비를 하는 바람에 다시 시작합니다. 예. 잡음이 있다는데요. 예고해드린 것처럼 윤여준 장관님과 망치 부인의 특별대담을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와 계신 거 보이시죠? 자,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망치 부인.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망치 부인 그 바로 직전까지 방송하시다가 지금 문재인 TV 스튜디오로 달려오신 거죠? 네. 예, 망치 부인 시청자분들이 오늘 장관님과 대담이 있다니까 기대하는 바가 클 텐데 어떤 분위기던가요? 잘 싸우고 와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냥 기대가 크다라고 예. 해서 왜 기대하냐. 왜 기대하냐? 네. 벌써부터 이렇게 허실실 작전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별 말씀을. 예.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절대 우리 편한테 총질하는 거 안 한다. 이미 장관님께서 우리 편으로 오신 날 천군만마를 얻었기 때문에 굳이 평소 말과 다른데 오신 왜 날 그러세요? 오신 날 천군만마를 얻었다. 장관님. 네. 장관님 앞으로 지금 너무 급꼬리를 내리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장관님은 모르실 텐데 나 진짜 이제 오늘 장관님 모시고 제가 인터뷰 이 대담 프로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사회자의 예의로서 장관님 그 최근 인터뷰라든가 프로필이라든가 또 지으신 책의 뭐 핵심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사전에 공부를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색 포탈에 윤여준 딱 이렇게 검색어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연관 검색어에 윤여준과 망치 부인, 윤여준과 망부, 뭐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같이 뜨던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우리 망치 부인이, 윤여준 장관님한테 도전장을 내밀었다. 혹은 영입됐다는 말씀을 듣고, 나 더 이상 방송 안 해! 라고 폭탄 선언을 하면서 방송을 접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 연유이신지, 약속하고 많이 다르시군요.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쭉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나는 못 믿겠다. 못 믿는 이유가 윤 전 장관님께서 작년에 이제 시장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안철수 후보를 중간지대의 후보로 출마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순간부터 제가 장관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여의도 연구소 소장을 2번이나 하시고 오세훈 시장 선대본,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본부장까지 했더라. 근데 이런 분이 안철수를 이렇게 후보로 띄운다 했을 때는 이거는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계속 장관님을 이제 까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근데 갑자기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딱 영입을 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진짜 황당하기도 하고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문재인 후보조차도 막 미워지지 않던가요? 그 순간? 아니요, 제가 그때 만약에 방송을 했으면 문재인 후보한테 치명상을 입힐까봐 제가 딱 방송을 접고 잠수를 탔습니다. 끌어오르는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계속 방송하다가는 방송 사고가 터질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제가 분명히 그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을 영입하는 것은 이기는 수이긴 하다. 이기는 수이기는 하나 우리 쪽에서 명분을 잃을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의 그 뭐라나 그 명성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뭐 문재인 후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저한테는 참 악재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듣고요. 이런 전환의 사정을 아셨습니까? 전 몰랐어요. 전화 몰랐어요. 뭐 별로 이제 신경도 안 쓰시는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제가 여기 이제 그 연구했던 발표가 났을 때,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다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건 저는 뭐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그동안 제 이제 어느 쪽에 있었느냐 하는 것만 보면, 감정 처리가 잘 안 되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조금만 더 시간이 가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아시면 이해하시겠지 하고 있던 거죠. 뭐. 그리고 금방 망치 부인 얘기 중에 저도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안철수 후보 1년 전부터 이제 정치권의 스타로 이렇게 쭉 뒤집어 올라가고 박근혜 대선론이 꺼지고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소위 그 제3후보론 그리고 중간지대 그리고 여도 야도 아닌 그러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도 나쁘고 민주당도 나쁘다 하는 어떤 그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중간에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지극히 실망을 했거든요. 이런 스탠스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스탠스의 배후에 윤여준 장관님이 그런 입장으로 멘토링을 하신 건지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작년에 안 교수하고 계획했던 일은 정치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한국 정치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안철수 교수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조직하면 상당히 기성정치를 바꾸는데 효용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 정치를 바꾸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데, 안 교수가 이제 서울시장 나가는 문제를 이제 꺼낸 거죠.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만류를 했지만 본인 의사가 좀 강한 것 같아서 뭐 말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뭐 출마를 해라 그랬는데 본인 가족들의 완강한 이제 반대로 뜻을 접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시장 출마를 한다고 그럴 때 그럼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뭐 안철수 연구소도 선거 치를 수 있는 데가 아니고 또 당시 평화재단도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거기서 계신 분 중에 선거를 어깨너머라도 본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제가 선거 준비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선거 준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장기전 같으면 어차피 못하는 싸움인데 2달 안에 승부를 낸 단기전이니까 한번 하면 승산은 있을 것 같다 하는 판단을 했는데 이제 승산을 확실하게 만들자면 거대한 두 정당이라는 엄청난 조직이 있어서 역사도 길고 뿌리가 깊은 조직인데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런 그런 물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안철수 교수가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는 동시에 지지율을 상당히 급상승을 시키지 않으면 선거 이기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급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만히 이제 밤에 잠 안 자다 생각을 해보니까 상승 기류를 만들어 놔야 안 교수가 출마 선언하면서 기류를 탁 타고 그때가 그러니까 작년 서울시장 선거 그렇죠. 8월 말 9월 초 때죠. 그러니까 뭐 9월 1, 2, 9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 놔야 출마 선언하면서 기류를 타고 지지율이 급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상승 기류를 뭘로 만드느냐 하는 걸 고민했죠. 하다가 제가 이제 단순히 안철수 교수가 서울시장을 나오는 게 시장 자리가 무슨 욕심이 난다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다른 의미부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의미부여를 찾은 게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제3세력의 등장이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언론이 이거 상당히 세게 받아가지고 판이 벼랑간 커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철수 교수가 이제 출마 안 하기로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없어진 거죠.
아니, 그 장관님이야, 그 전에 큰 선거, 총선을 진두지 비슷하게 하신 경험이 두 번이나. 아니요, 없습니다. 2004년 2004년에 17대 총선 때는 당이 탄핵 역풍 때문에 거의 뭐 빈사지경에 목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운동 시작하기 전에 주무국장이 보고하는데 지금 같으면 비례대표 포함해서 쉬운 한 석밖에 못 얻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쉬운 한 석을 팍 이게 망그러뜨렸어요. 한국 정치가.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러니까 선거대책 부본부장이죠. 본부장은 사무총장이 겸직하게 됐으니까 당시 사무총장은 김용호 의원이신데요. 나중에 국회의장 지낸 분인데 본인 선거구가 부산이라서 지리적으로 멀고 또 선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본부장 역할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결국 제가 부본부장 자격으로 그냥 실무지휘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 선거를 치러서 그래도 121석을 벌었죠.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거 보세요. 그때 쉬운 한 석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숨통을 아주 팍 끌어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너무 거기서 활동을 열심히 하신 거야. 지금 활동을 잘해서 조조의, 장관님이 조조의 순욱이다. 이런 그 순욱, 제가 뭐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자갈량에 맞먹는 그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지혜나 지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요즘에는 더군다나 옛날 뭐 삼국시대하고 달라서 뭐 국민이 무슨 생각하는지 국민 눈높이가 어떤 건지 살피면 거기에 뭐 선거 전략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박근혜 그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게 그 모든 유권자가 다 돌아서 앉았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메신저 거부 현상이라고 그러죠. 메신저를 거부하니까 그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니까 이번 선거는 무전략의 전략으로 치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걸 설명을 하면서 가시는 데마다 세 마디만 하세요. 그래서 죽을 죄를 졌다. 국민이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세 가지만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잘 됐네요. 그렇게 말을 그냥 짤막하게 하면 되면 그게 한 군데라도 더 갈 수 있지 않겠냐고. 정말 그때 박근혜 옆에 우리 그 장관님이 안 계셨어야 돼. 거기서 괜히 그 박근혜 후보가 그 딸랑, 그러니까 긴 말씀을 별로 못 하시잖아요. 수첩에 있는 말씀만 하시고, 이렇게 몇 마디, 몇 단어로 이렇게 평생을 버티신 분인데, 딱 세 단어만 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물만난 물고기지. 말씀하시는 뜻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게 여야가 다 같이 비슷하게 가야 발전하는 게 아닙니까? 어느 한쪽이 완전히 잡으려면 민주주의 못하죠. 그러나 우리 시청자들 반응이 지금 윤여준 장관께서 박근혜 밑에 안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후보가 이게 탁 정말 이제 승리의 한 수가 보인다. 이런 아닙니다. 저는 더군다나 지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편이라 다행입니다. 지략이 있는 건 아닌데요. 더군다나 지금은 뭐 저는 선거 전략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 멀리 있으니까. 이제 얘기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뛰었는데요. 오늘 상당히 그 전국이 급변하고 있죠.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끊임없이 그 단일화를 해야 된다. 빨리 만나야 된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어제는 킨텍스에서 중앙선대위 출범식 할 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위해서라면 시기와 방법, 무엇이든지 간에 유리한 걸 고집하지 않겠다. 모든 걸 테이블에 얹어놓고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드디어 오늘 화답을 했어요. 좋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 내일 만나자. 자, 이랬는데, 지금까지 평소 태도가 좀 달라졌잖아요. 본래는 11일 정책 발표, 비전 발표하고 그 이후에 단일화 단자 얘기를 꺼내자 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태도 변경한
무슨 배경이라도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 사정을 뭐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예. 없는데 사실 단일화 논의는 지금까지 너무 그냥 한다 안 한다는 논의만 계속돼가지고 예. 사실 유권자들이 이제 좀 짜증내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래서 이건 예. 양쪽에 다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렇게 본다면 어쨌거나 안 후보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렇게 예정을 앞당겨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한 거는 좀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보죠. 예. 그러니까 유권자의 이런 반감이 커지고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한테도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아니, 물론이죠. 예, 해서 그런 위기감이 예. 일정 부분 있었다. 저는 그래서 단일화 협상이 뭐 언제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단일화라는 게 이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단일화의 형식하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뭐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걸 오래 한다든지 그래도 국민들의 눈에 이게 구태 정치 소위 옛날식으로 또 뭘 나눠먹기 하려고 저런다는 인식을 주면 저는 단일화가 돼도 별 효과 못 볼 거라고 생각해서 네, 형식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문재인 후보도 기성 정치인하고 전 다른 분입니다. 정치하던 분 아니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참신한 분들인데 두 분 다. 그 국민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이 막상 협상을 하는데 옛날식으로 뭘 한다. 이러면 그게 금방 실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죠. 예. 그 큰 틀에서 단일화 지금 국면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망치 부인 오늘 그 안철수 후보의 전격적인 회동 제안을 보고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예상을 좀 했었던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었구만. 아니요,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문재인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계속 그 갈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쯤에는 답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지난주에 광주하고 전주를 돌면서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전주에서 6대 4더라. 문재인이 6, 안철수가 4더라. 근데 나는 거기도 실망을 했다. 어떻게 안철수가 호남에서 4나 나오냐. 그러면서 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문재인 후보한테 질 것 같아서인 것 같다라고 써붙여놓고 계속 약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쯤은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 연설 듣기 전에 아마도 내일 단일화 회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다. 내가 아는 안철수는 절대 단일화 회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딴 얘기했을 거다. 근데 시청자들이 막 단일화를 회동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자료를 딱 띄워다 봤죠. 분명히 단일화를 위한 방안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문재인 후보하고 자기하고 둘이 만나서 정치혁신의 방향과 철학을 논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언론들이 전부 다 안철수가 제안해서 문재인과 단일화 회동을 한다라고 오보가 난 거예요. 예. 아니. 그 어제 문재인 후보 제안이 뭐였냐면 국민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단일화를 한다라는 원칙만이라도 밝혀라라고 안철수 후보한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기를 단일화는 한다. 그럼 저 혼자 힘만은 해낼 수 없다. 단일화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게 낡은 물줄기를 새로운 미래로 바꾸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한다라고 그 기본 입장을 밝혔고 내일 회동에서 그 의제는 두 분이 만나서 단일화 무슨 방식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이 밑에서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고 내일은 단일화를 논하기 전에 문 후보와 안철수 제가 먼저 만나서 서로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정치 혁신에 대해서 합의하면 좋겠다. 이래야 단일화를 하더라도 시너지가 난다. 하니까 이건 원론적으로 되게 올바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원론적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거기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정치혁신의 방향이라는 게 주말 내내 주장한 게 이 민주당에서 누구누구 사퇴해라, 뭐 기존 개파의 문제다 이런 발언들을 한 뒤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 정치혁신의 방향이라는 게 결국 문재인 후보를 무장해제시키려는 그런 요구를 해오지 않겠는가. 뭐 저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런 정치혁신과 서로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자 해서 큰 방향에서 합의하자 이런 제안인데 그 장관이 보시기에 내일 두 분
참 뜻깊은 그 회동인데 이런 합의가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정치 혁신이야 뭐 다 두 분 다 뭐 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또 국민적인 기대 아닙니까? 요구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지금까지 이렇게 그 양 진영에서 정치 쇄신 방안이 산발적으로 나왔죠. 나오는데 보면 글쎄 그 두 분이 생각하는 정치 쇄신이 저렇게 좀 기능적이고 부분적인 차원인가. 조금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두 분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가는데요. 뭐 어쨌건 저는 하여간 뭐 내용이야 둘째고 그것도 후보가 만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죠. 많이 발전한 거죠. 아니 그 장관님께서 지금 굉장히 커다란 주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안 후보도 정치 쇄신안이라고 해서 제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의원들 줄이자, 뭐 중앙당을 없애자, 뭐 등등의 이런 자꾸 줄이고 없애고 하는 축소 지향의 그런 정치 쇄신안을 말씀했고, 문재인 후보도 뭐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 쇄신안을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필요한 정치 쇄신안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런 거죠. 지금까지 그 정치 쇄신이 나온 걸 보면 대개 이게 이제 제도 개혁 쪽이에요. 제도주의적인 접근이거든요.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제도의 측면이 있고 정치 환경의 측면이 있죠. 정치 문화, 정치 풍토가 정치 환경이죠. 그다음에 행위자인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와 환경과 행위자를 다 짚어야지 하나 제도만 가지고는 정치 쇄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도도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분이 정치 쇄신을 얘기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짚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치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법을 바꾸고 뭐 운영을 바꾸고 하면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안은 나왔는데 환경과 행위자에서의 쇄신. 그러니까 정치 풍토가 우리 지금 정치 풍토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런 운영을 그 제도를 올바르게 운영이 못하게 만든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토에서 뭐가 문제냐, 그럼 어떻게 고칠 것이냐는 것도 두 분이 진작에 논의해야 되고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문제가. 제도도 운영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 바꾸는 것은 그런데 총선이나 뭐 대선이나 어차피 이제 국민의 이 선거에 의해서 사람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총선에서 이 의원들이 다 뽑혀 있고 이런 상태에서 행위자가 지금 그 사람들 다 뭐 상품을 진열장에 넣어가 치우듯이 이렇게 하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앞으로 정치는 예를 들면 추원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정당이 40%를 바꾼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요. 아마 세계 정당 정치하는 나라에서 40%를 바꾼 나라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국회는 선거 때마다 얼굴이 40%가 바뀝니다. 그런데 국민이 볼 적에는 한국 정치가 안 바뀐다고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같은 과 사람을 충원한다는 거예요. 사고 가치관이 같고 사고방식이 같고 행동양식이 같은 부류를 충원하니까 얼굴은 바뀌었는데 안 바뀌는 거죠. 이걸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제도를 안만 바꿔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위자를 저도 이제 정당에 들어와서 1년 남짓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안에 계파가 있고 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파가 자기하고 친한 사람의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 친한 사람들을 끼리끼리 공천하고 밀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민주당이 허리를 486 그 층이 딱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86 옛날에 전대협 그 학생운동 했던 그 층이 중초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삭자돼 이제 카르텔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여야가 다 있습니다. 그런 카르텔 구조를 혁파해야죠. 어떻게 혁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혁파할까지 제가 뭐 그건 뭐 구체적인 안은 이제 뭐 각 당마다 방법이 있겠지만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천제도일 것이고요. 공천도 제도 어떻게 바꾸든 운영을 정직하게 안 하면 또 그 제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도 바꾸고 풍토도 바꾸고 사람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새누리당에는 어떤 카르텔 구조가 있죠? 새누리당의 핵심은 뭐죠? 유형이 네. 비슷하죠. 네. 거기도 철저하게 지역적인 카르텔 구조가 있고. 지역 카르텔 구조. 왜냐하면 이제 세력 기반인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중앙당의 사람을 마음대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역 의원들이 용인하지 않으면 못 바꾸는 구조가 있어요. 새누리당은 검사 출신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율사 출신이 너무 많다고 항상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넓게 말해서 율사지 판사는 별로 안 되고 다 검사들이 수가 많죠. 검사 출신으로 당 한번 만들겠던데요? 검세당 이런 거?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많았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대표 출신도 다 검사들이 당대표를 많이 했죠. 박규태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보훈상수도 그렇고. 또 지금 홍준표도 그랬고요. 등등해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본질은 지역 카르텔 플러스 검세당이다. 제가 느끼기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얘기를 좀 해서요, 장관님.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내일 문재인 후보를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게 정치 혁신의 방향과 철학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윤 장관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처음에 경계를 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제3세력화론을 이야기하고 너무나 우리 한국 사회가 좌우로 양분되어 있다. 그러니 그 중간지대의 사람들을 대변할 세력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나왔고 그런 행보를 쭉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잘 궁금한 건 뭐냐면 도대체 제3세력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이라는 게 뭐냐. 좌도 우도 없애버리는 게 정치개혁이냐, 아니면 색깔을 섞어버리는 게 정치개혁이냐. 그거 아까 말씀하신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제도와 환경과 행위자에 있어서 기준으로 바라본 정치개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모든 정당은 자신과 정치적인 입장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그룹이기 때문에 바꿔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안철수 후보하고 한 1, 2년 정도를 같이 멘토링을 해오셨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안이 뭐냐. 작년에 당시 안철수 교수하고 하던 것은 청춘 콘서트라는 거였는데요. 그거는 정치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젊은 사람들이 워낙 힘들어 하니까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후에 이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운동이 필요하니까 그 운동을 좀 하자 해서 그 준비를 막 시작하다가 이게 이렇게 돼서 작년에 안 교수는 본인은 정치할 생각 전혀 없다고 그러고 할 생각 평소에 해본 일도 없다고 그래서 안 교수의 정치 개혁에 관한 생각이 뭔지는 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얘기를 한번 나눠본 일이 없으니까요. 아직까지도 아무런 것도 보여준 게 없거든요. 아니 지난번에 국회의원 줄이고 중앙당 없애고 이렇게 말씀했잖아. 그게 개혁이라고 보면 어렵고. 아니 그걸 안철수 후보는 가장 필요로 한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절실한 개혁이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게 안철수의 사고 수준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저는 그거를 이제 CEO 마인드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투입 대 산출을 비교해 보니까 산출이 너무 형편없다. 투입에 비해서. 산출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투입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원칙이랄까 원리랄까 정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고 CEO 마인드라는 효율성과 생산성 개념으로 봐서 이걸 이렇게 투입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근데 정치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 개혁안이라는 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장관님께도 궁금했던 부분이 오늘 만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안철수 후보를 작년에는 시장으로 이렇게 한번 출마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의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준비 안 되고 정치의 지읒자도 모르는 걸로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시장 후보로 제안하실 수 있었는지. 아니 제가 제안한 건 아니고요.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저는 만류를 했죠. 일단 그렇죠. 본인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운동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그리 가지 시장은 그냥
안 나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본인이 의외로 의지가 좀 강했어요. 그래서 이건 만류가 안 되겠구나 판단하고 그렇다면 뭐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승산이 얼마나 있나 하는 걸 대강 따져봤더니 이게 단기전이니까 2달 안에 승부가 난 단기전이니까 해보긴 하겠는데 그러나 이게 피 터지는 싸움이거든요. 아무 물적 기반이 없는 세력도 아닌 거죠. 후보가 거대한 양당을 상대로 선거전을 치른다는 건 그건 피 터지는 싸움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본론이라고 할까? 물론 지금까지도 본론이었지만, 꼭 여쭤봐야 될, 우리 윤여준 장관님 같으면, 뭐, 안철수 멘토링을 하신 것도 있고, 그 전에 또 박근혜 후보하고도 선대위원장, 뭐 부보문장 이런 관계로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제안을 수락해서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제 이런 얘기 새 후보를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거리에서 경험한 거의 뭐 유일한 분이시니까 시청자분들은 그 관심이 많을 거예요. 우선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락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 배경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야말로 전격적이지요.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어떤 대선 캠프도 안 가겠다는 생각을 굳게 하고 있었고요. 또 문재인 후보 가까이 계신 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주 꾸준히 좀 도와달라는 말씀할 적에도 내가 다 사양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문재인 후보를 직접 뵙고 한 2시간가량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결심을 한 거니까 저로서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정말 뜻밖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동안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받은 인상으로 되게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냐라는 일방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참 사람은 참 정직하고 선량하고 순수해 보인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심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한국 같은 이 힘든 나라를 끌고 가는데 좀 힘들지 않겠느냐. 또 잘못하면 이 주변에 환경이나 주변에 흔들리는 일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만나서 딱 이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솔직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심약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중심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다. 누구한테 쉽사리 휘둘릴 사람도 아니다. 다만 그걸 이렇게 드러내놓지 않고 그 온유함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얼핏 보면 심약해 보이고 중심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녹록한 사람이 아니다는 제가 판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자꾸 제 마음속에서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인상만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위험한 거구만. 생각보다 참 좋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 선거를 직접 도와달라 이런 뜻보다도 국민통합이라는 그 일을 좀 맡아달라고 그러셨어요. 그것도 제가 좀 사양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문재인 저 개인을 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통합당만을 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절박한 과제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도 이거 한다고 기구 만들었고 안철수 후보도 기구는 안 만들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소에 장관님 뭐 쓰신 글이나 책을 봤더니 나라 걱정 많이 하시던데 그럼 이 국민통합의 일도 못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입장이 궁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고민을 해보지요. 그냥 그랬었는데 그 후에 바로 그냥 워낙 적극적으로 그 설득을 하시는 바람에 뭐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하시나 싶기도 하고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요. 또 뭐 국민통합은 정말 말씀 그대로 그런 일인데 뭐 그거 하라는 건 마저도 이거 안 한다 그러기가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치사해 보일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2시간 대화 후에 곧바로 결심하신 장관님도 대단하고 또 절대로 정치 이렇게 언저리 안 가겠다고 이렇게 마음 굳히고 계신 장관님을 2시간 만에 이렇게 끌어들인 문재인 후보의 그 설득력이라고 할까? 그것도 참 대단한데. 그 양반의 설득력은 제가 누구한테 좀처럼 설득을 안 당하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양반의 설득력이라는 건 무슨 언변이 화려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말과 행동을 꾸미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꼭 막사발 같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막사발 같은 네. 사람이다. 예. 근데 왜, 그죠? 그냥 실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막 만들었는데 굉장히 보기 아름답고 예. 쓰기 좋은 예? 뭐 그런 막사발 있잖아요. 예. 조선조야 막사발. 예. 아, 그렇게 투박한 듯 하면서도 예, 그런 매력이 있고 우선 굉장히 정직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근데 국가지도자가 정직성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사람이 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남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정직성이 없는 것은 남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건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지금 대통령 하고 계시는 거. 드는 생각이. 딱 드는 생각이, 국가 지도자는 정직성이 중요하다 하는 그 말씀 들으면서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누구는 많이 찔리겠다. 그런 생각이 물씬 드는데.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면 되게 심약한데, 그러나 알고 보니까 자기 중심이 엄청 강하더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질문했어요. 네. 공수특전사 출신이시라면서요. 네. 그렇다고. 네. 그러면 연내 전에 낙하산을 짊어지고 네. 비행기에서 문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그럴 때 네. 낙하산이 펴진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씩 네. 웃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가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말을 바꿔서 하면 그게 죽음을 향해 몸을 수도 없이 던져봤다는 얘기인데. 아하. 예. 네. 예. 그러면 사람이 생사관이라는 게 생긴다고요. 예. 사상관이 생겨. 자기 목숨에 대한 신념 같은 게 생기게 마련이에요. 네. 그거는 국가지도자로서 특히 우리처럼 앞으로 계속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네.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맡는 통치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네. 동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까 자꾸 수없이 몸을 던져본 사람이 제가 그래서 어떻게서 그랬다니까요. 만약 대통령이 되시면 임기 내내 위기 관리하다 끝날 겁니다. 임기 내내 위기 관리하다가 누리는 건 포기하십시오. 네. 그래야 될 텐데 위기가 올 때마다 낙하산을 짊어지고 몸을 던질 때 각오로 위기를 임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니 우리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특전사 출신 그 낙하산이 펴질지 안 펴질지 모를 그것을 무릅쓰고 죽음을 향해 수없이 몸을 던져본 문재인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는데 우리 박수 한번 맞죠? 박수 자 명언 오늘의 명언 나왔어. 이 엄지 동의하시면 엄지를 들어주세요. 엄지 여기 채팅창에 엄지가 좀 쫙 올라오죠. 야 오늘의 명언이 나왔다. 죽음을 향해 수없이 몸을 던져본 사생관이 있는 국가 지도자. 네, 정말 최근에 들은 명언 중에서 정말 아주 시원한 명언입니다. 자, 그 쉬운 말로 하면 윤여준 장관님도 문재인 후보한테 흠뻑 빠지셨네. 여기 나오신 분들 다들 흠뻑 빠져가지고 망치 부인도 근데 흠뻑 빠졌어. 제가 보기엔 누구라도 마주 앉으면 예. 다 그런 매력을 느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대중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예. 인상만 보고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이 예. 다 간패놓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사람은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부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러더라는 게 다른 사람들도. 예, 예. 대단하죠, 이거? 예. 자.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여쭤봐도 돼요? 그럼. 그 장관님께서 네.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법륜 스님하고 네. 장관님께서 이제 청춘 콘서트를 쭉 하고 네, 계실 예, 때 예. 나왔던 이야기가 또 제3세력화론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좌우로 너무나 대립이 극심하고 예, 예, 이것이 예.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된다. 그러니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세력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장관님이 오신 다음에 장관님을 문재인 후보가 왜 데려왔는지 알겠다. 왜 모셔왔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장관님께서 정당 정치는 책임 정치다. 무소속 대통령 논쟁이 막 있을 네, 때 그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당이 있어야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는 돼서 자기가 그냥 실패해도 아무도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는 대상이 거죠. 없다. 네. 그 부분에서 딱 옳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은 장관님께서는 그 제3세력화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신 건가요? 제3세력이라는 게 네. 좌도 우도 아닌 세력이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네. 이제
이 이념 대결이 이제 워낙 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둘로 쫙 갈라져 있으니까 예. 이제 이 국민들은 예. 한국 사회가 이제 가치가 굉장히 다원화되면서 그 부분을 국민들이 굉장히 염증을 내고 이제 싫어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념 대결을 하는 사이에 민생이 망가진다. 네. 상황 정치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념이라는 것은 가치 체계라서 네. 그걸 버려라, 초월하라,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다만 이념에 매몰되지 말자는 거죠. 네. 이념에 매몰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는 가치, 내가 추구하는 이념만이 진리다라는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요새는 종교도 여러 개 종교가 공존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진리의 상대성을 인정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차 정치 세력이 이념적인 폐쇄성이나 진리의 독점의식에 빠져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이념만이 진리고 너는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 세력도 그런 진리의 상대성을 인정해서 상대방도 존재를 인정하고 얘기 듣고 서로 타협하고 절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이제 제3의 뭐라고 노선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보수자들의 진보도 아닌 거를 중간지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그러니까 진보의 좋은 가치 추구하고 보수 좋은 가치 추구하고 다 좋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토니 블레어 수상이 이제 노동당 정부가 보수당 정책 가져가고 뭐 그렇게 됐잖아요. 네. 이게 생활 정치 아닙니까? 네. 이미 이제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서구에서는 80년대 중반에 정치학자들이 이제 이데올로기 정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무슨 시대가 왔냐? 생활 정치 시대가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데올로기의 그 싸움을 초월하자, 벗어나자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 분단 현실 때문에 네. 그게 이렇게 다른 서구처럼 빨리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점차게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자.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들었던 생각이 장관님께서는 이제 새누리당의 그 약간 전신인 한나라당의 싱크탱크 역할인 여의도 연구소 소장님을 쭉 네. 하셨고 네. 사실 그 한나라당이 이제까지 그 67년에 우리 한반도 현대사에서 그 차지했던 역할은 소위 반공 이념을 가지고 자신을 비판적으로 그 하는 세력들을 네. 찍어 누르고 네. 사실 저는 이 야권 세력은 자유당부터 이어진 그쪽을 제외한 이쪽은 사실 하나의 정해진 이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리어 끊임없이 이념이라는 틀에 갇혀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도 우리가 분배를 이야기하면 분배와 저소득층에 대한 이야기라면 빨갱이다 이런 식의 비난을 그렇죠. 했던 정당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장관님께 사실 작년에 좀 섭섭했던 부분은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네. 사실 이제까지 한국 사회를 이념적 틀거리로 그 초토화시켰던 거는 분명히 한나라당인데 네. 그에 대한 비판이 아닌 좌우를 똑같이 소위 야권 세력하고 한나라당이 똑같이 잘못했다라고 비춰질 수 있지 않았나 그 당시에 뭐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네요. 말씀드리면 예.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아니었고. 제가 이회창 총재를 모시고 일을 하게 한 것도 이 총재 저는 모르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정치를 다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선거 지고 나서 이제 그만두느냐 더 하느냐 하는 걸 고민하시다가 이제 한 번 도전했다 실패했다고 그만두는 건 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도전한다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런데 당시 정치 안 하는 분이니까 나를 좀 정치적으로 조언해 줄 사람이 누가 좋을지를 널리 수소문 했더니 그 양반 표현에 하면 공교롭게도 당신을 제일 많이 청괄하더라. 네. 나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네. 전 정치할 생각도 원래 없었고 네. 또 그런 쪽에 조회도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강제로 권하셔가지고 네.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시작할 때 생각은 그거였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국에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그 이데올로기가 뭐냐 하면 국가주의, 성장주의, 반공주의예요. 네. 근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이 소용성이 끝났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고요. 네. 그런데 한국 보수는 별로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총재를 모시기 시작한 것은 이 양반이 보수의 출신이고 네. 백족이라는 별명을 받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하던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보수 출신으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좀 바꿀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의 원리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네. 새로운 가치, 새로운 국가 발전 원리를 만들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나를 바꿔야 된다. 네. 그런데
옛날 정치하던 분들은 그걸 못할 것 같고 예. 이분이 가능하다고 객관적인 조건을 제일 많이 갖춘 분이라고 봤어요. 예. 그래서 모시고 일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지 얼마 안 돼서 이분이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일단 떠나섰습니다. 사실은. 예. 아니 그런데요. 장관님 그 설명을 듣고서 제가 항상 가졌던 질문 한 가지가 네. 퍼뜩 떠오르는데 네. 왜 새누리당에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뀔까요? 이해창 총재도 말씀대로 합리적이고 대쪽이셨던 분인데 새누리당 이거 하자마자 말씀하신 국가주의, 성장주의, 반공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박근혜 후보도 위기 때는 무슨 비대위 만들어서 당 강령을 바꾸고 심지어는 무슨 경제민주화를 자기들이 원조인 것 마냥 지금 이러는데 조금 위기가 되니까 지금 다시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NLL 이런 문제로 북풍 공세를 하는 반공주의에 또 빠진단 말이에요. 왜 새누리당은 그 60년 동안 울고먹으면서 못 벗어나오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장관님께요. 우선 그 시대 변화를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게 있죠. 인식하지 못하는 게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대 변화 속도하고 당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격차가 커서 이게 안마 괴리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측면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 성장주의, 반공주의 아래서 반세기 동안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사회 헤게모니를 누려왔습니다. 근데 근래에 와서 시대가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그 헤게모니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이 점점 빠져나가는 걸 본인들도 왜 못 느끼겠습니까? 그럼 위기감이 생기죠? 그럼 사람이 그 손을 더 빡 쥐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모래알 빠져 막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더 경직된 사고를 갖게 되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과거에 이제 그것이 가장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념이고 제도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금도 불변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다는 뜻이겠죠. 지금도 모래알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 위기 때문에 빠져나가니까 더 이렇게 움켜쥐고 그런 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박근혜 후보 바뀔까요? 바뀐다면 뭐가요? 그러니까 강연도 바꾸고 생각이? 생각이 옛날 줄프세 얘기했던 분이 지금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 바뀔까요? 앞으로? 글쎄 그거는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만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 않죠. 네, 안 바뀐다 한 표시군요. 바뀌지 안 바뀐다. 저는 하여간 이제 이 선거 시작되기 한참 전인데 몇 분들하고 만나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계신 다른 분은 박 대표도 주변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 생각 바꿀 거라고 보는 분도 있었고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보는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후보도 지금 그런 대로 연세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후보랑 같은 용띠입니다. 그런가요? 동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연배에서 생각을 바꾼다는 건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람마다 원형 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형 체험.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절의 체험, 원형 체험이 있는데 그 박근혜 후보의 원형 체험은 지금의 박근혜 후보의 생각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서 생각을 바꾼다는 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박근혜 후보의 원형 체험 이건 청와대에서 그 어린 시절을 그렇죠.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절에서 보냈거든요. 공주로 보내고 그러니까 또 유신 이후에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다음에는 거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국정의 한 축을 이렇게 한 거 아니었습니까? 지난달인가 한겨레 21이라는 주간지가 있는데요. 그 주간지 표지에 이런 사진이 한번 났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아주 해띤 여대생 같은 모습. 그때 나이가 그랬죠, 여대생. 그때 지금은 헐리고 없는 옛날 청와대 본관. 지금 헐리고 없죠, 그 건물이. 그 앞에 이렇게 이제 마당에 아주 해띤 모습으로 서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쭉 둘러싸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예.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둘러싸고 있는 사람 중에는 금방 사진 보면 누군지 알만한 분이 몇 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로로 하는 네, 제가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이 사진을 고른 편집자의 눈이 탁월하다고 생각했고, 왜냐, 그 한 장으로 모든 걸 설명한다고 저는 봤어요. 이게 박근혜 후보의 원형 체험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쭉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어요. 사진 딱 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시절을 이렇게 보냈으면 어쩔 수 없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 원형 체험에서 민주적인 어떤 가치관, 이 민주정치의 훈련 과정 이런 거 전혀 없고 힘들죠. 이 나라는 아버지 거 그리고 이 백성들 국민들은 통치 대상 아래 것들 하는 이런 통치라는 생각은 있지 정치 민주정치 그렇죠. 이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이 국민이 수직적인 동원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박근혜 후보의 원형 체험상 원형 체험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말을 배웠습니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그런 리더십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자꾸 수평적인 리더십이 요구되고 소통과 공감이 필요한 그래서 그 서양의 정치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그 지도자는 동료 중에 1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위계적인 1인자가 아니라 동료 중에 1인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료들 가운데서 제일 나으니까 동료들이 이 중에 당신이 제일 나니 당신이 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마 태워주는 것 같은 이런 지도자래야지 수직적인 위계질서에서 1인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뭐 소양 정착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료 중에 1인자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동료 중에 1인자가 돼야 하거든요. 민주공화국이니까 실적이랑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아니면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어떤 성격의 나라냐를 투철하게 알면 자연히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되는지 다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라고 전제하고 보면 저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근접한다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민주적인 태도 그게 있어요. 몸에 밴. 딱 젊어서 민주화 운동도 해서 목고를 치른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한 분 중에도 민주주의를 제도로서만 인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가치가 자기 체질화되어 있지는 않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제도로만 인식하는 거죠. 그런 분도 있지만 제가 2시간 얘기하면서 뭘 유심히 봤냐면요. 사람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을 봐야 그 사람의 실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요. 얘기하는데 그 비서관인가 봐요. 수행하는. 자꾸 들어와서 이렇게 뭘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가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문재인 후보가 자기 수족처럼 부리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봤어요. 유심히. 표정이 어떠냐? 말투가 어떠냐? 근데 정말 아랫사람 대한 태도도 정말 점잖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됐다. 역시. 근데 그런 건 자기도 의식 안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금방 아는 거예요. 뭘 뵌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적인 수평적인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게 몸에 딱 배이신 분. 저는 문재인 후보를 전혀 모를 때도 사람이 먼저다는 그걸 슬로건을 보고 내가 저건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먼저다. 또 이 엄지손가락 올라간다. 엄지손가락 올라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이게 완전 자기들 편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진실로 문재인 후보를 전혀 모를 때 사람이 먼저다 하는 그거를 보고 내가 정말 공감을 하면서 저 정말 훌륭한 철학이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인류에게 물질적 번영을 갖다 준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켰느냐 제가 보기에는 인간을 생산의 도구화했다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이게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인간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도구가 돼버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늘 인간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됐다. 예? 예.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본이 아니었겠지만 가져온 큰 폐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먼저 하는 걸 딱 내거는 걸 보고 야 저건 진짜 저건 뭐 누가 만들어줬는지 본인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 저건 평소에 나름대로 철학적 사유를 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국가지도자는 그런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식견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평소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그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 슬로건은, 그 철학은. 그래서 저 철학의 기초에서 정책을 만들면 정말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본 일이 있거든요. 네. 장관님 말씀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나긋나긋하지 않으세요? 나긋나긋 듣고 있으면 이렇게 쏙 빠지는. 그러니까 뭐라나,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책사라든가 이게 듣는 표현이 많았는데 하고 참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아니죠. 저는 책사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말이 처음 나올 때는 그야말로 가치 중립적이다, 나쁘고 좋고 한 뜻이 없이 전략가나 책사나 다 같은 뜻이었는데 언어라는 게 오래 쓰이면서 뉘앙스가 생기잖아요. 책사라는 통념상 어두운 지혜를 쓰는 사람이라는 통념이 있어요. 어두운 지혜. 저는 절대 어두운 지혜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밝은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제갈공명이나 장자랑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정치라는 게 소수의 권력 엘리트들 간의 게임 일적에는 책략이 난무했어요. 그렇죠. 그때 백성은 국민은 구경꾼입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들끼리의 게임이지. 그냥 뒤통수 치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지금은 민주공화국이니까 국민이 주권자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통치는 국민이 준 그 조직 그걸 통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거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국민을 상대로 책략을 쓸 겁니까? 그래서 써서도 안 되고 써도 소용없어요. 국민이 한 번 속지. 한 번 속으면 그 다음엔 소용없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국민에게 정직하게 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용서해 줍니다. 그때 뭐라고 해도 넘어간다고. 근데 국민을 한 번 속여? 결국 나중에 금방 들통이 나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불신이 생겨가지고 무슨 말 해도 안 믿습니다. 그건 절대로 현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속이려고 그러느냐? 사람이라는 게 이제 잘못된 게 들통나면 이제 감추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죠. 거기다가 관계되는 사람의 책임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 책임이 돌아오는 게 겁나니까 그 책임이 돌아오는 걸 막으려고 또 이게 적당히 호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저는 그 옛날에 청와대 근무할 때도 그랬어요. 무슨 일이 크게 잘못됐을 때 절대로 이거를 꾀를 내서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 국민에게 정직하게 얘기하자. 우리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참사는 일이 망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앞으로 잘해 하고 넘어가지. 국민이 그걸 용서해 주는 국민 아닙니다. 그러면서 참 관대하거든요. 야, 장관님 말씀 또 국민을 상대로 책략을 쓸 거냐? 지금은 책사가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다. 국민이 정치하는 시대인데 옛날 관념이다. 아니 국민 뜻을 알기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민 뜻대로 하면 되는데. 그 국민 눈높이 맞추면 되는데 그거 뭐 자꾸 잔머리에 굴리냐고요. 자, 진도를 좀 뽑겠습니다. 진도 20점밖에 안 남았어요. 장관님 말씀 듣다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아니 길게 해서 그러면 저희가 6학년을 졸업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3학년 이제 3학년 뗐어요. 4, 5, 6학년 가야 됩니다. 천천히 졸업하죠. 다음 시장 안 되려면 천천히 졸업하죠. 우리 시청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 와, 지금 시청률이 최고고요. 지금 PC에 1600, 모바일 문재인 TV가 1607명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방송 본방이 1376, 중계 방송이 한 800분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4,000명이 보고, 유스트림도 보고 하니까 한 5,000명이 지금 보는 거죠. 지금 대단한 대단해요. 시간 연장해주세요 하는데, 뒷프로가 있어서 그건 어렵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실 기회가 있으면 모시겠습니다. 밤새라고?
그건 좀 심하고. 사람들이. 자, 이제 또다시, 지금 국민통합추진위원장 역할을 맡고 계신데, 정말 국민통합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뭘 해야 국민통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 사회 갈등이 이제 여러 층이 있죠. 네. 이념 갈등이 있고, 지역 갈등이 있고, 세대 갈등이 있고, 노사 갈등이 많잖아요. 네. 많은데, 결국 민주주의 사회는 갈등이 생기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갈등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민주주의는 갈등의 제도화를 통해 발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갈등의 제도화.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갈등이 너무 증폭이 돼가지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대선 후보가 다 국민통합을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1987년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2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가 별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갈등의 제도화가 안 됐잖아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갈등의 제도화가 안 됐느냐? 어느 나라 사회든지 그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은 정치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정치의 기본적인 책임이 그거죠.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정치가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갈등이 제도화가 안 돼서 조절을 못했고 관리를 못했고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가 별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사회의 이 엄청난 증폭된 갈등을 어떻게 조절하고 거기서 하나의 그 국민의 의사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정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면 됩니다. 방안은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국민통합추진본부라는 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조직 아니에요. 그렇죠? 선대기구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 눈앞에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을 향해서 한국 사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럼 갈등을 수습하려면 우리가 서로 양보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서로 상대방 좋은 걸 인정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요. 말하자면 정치인들이 무슨 방안을 내놨다 그래서 국민이 금방 동의해내주면 그 소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국민통합추진본부는 어차피 선거 때도 되고 그랬으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다 보일 때 많은 분들이 좀 주변의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국민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위성도 얘기하고 통합하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얘기하다가 잘 되면 근데 통합을 제일 잘할 분이 문재인 후보입니다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런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정치가 본래 역할을 회복해서 한국의 갈등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 실천 방안 같은 거죠. 이런 걸 연구하는 거하고 되게 크게 나눈 두 개의 기능으로 좀 분리돼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갈등의 조정과 통합을 해야 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기고 극대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정치는 정말로 잘못된 정치고 그걸 편승하고 그래야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인 정당은 역사의 퇴물로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국민이 용납을 안 할 테니까요. 장관님께서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자유당부터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까지 오는 과정을 쭉 지켜보셨는데 그들이 이런 정치의 본질과 굉장히 관계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평가하시지 그 당시는 글쎄요. 정치라고 그때는 뭐 정치가 없던 시절. 그렇죠. 한때는 뭐 민주주의가 조금 있긴 있었으나 위교 사변 나고부터는 뭐 그죠? 그냥 그야말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세력과 그냥 싸움이었지. 정치다운 정치가 뭐 있지 못했잖아요. 이제 장관님 경력이 워낙 이렇게 화려하고 기니까 금방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장관님 인생 역정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관님이 언론인으로 출발하셔가지고 박정희 정권 때 공보관
예, 해외 공보관. 예, 해외 공보관으로 들어가셨다가 아주 대단한 이 특이한 경력이 50 전두환 정권, 60 노태우 정권, 그리고 YS 김영삼 정권 이 세 대통령에 걸쳐서 비서관을 경험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력의 소유자가 있나요? 새 정권에 걸쳐서. 글쎄요, 뭐, 있나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자서 뭐 장담 못하겠지만, 예. 뭐, 있겠죠, 뭐.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 그리고 비서관,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당 해서 네. 의원 생활도 한번 네, 하시고, 예, 예. 정당, 네. 여의도 연구소장도 네.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언관정을 이제 두루 경험해서, 그것도 계속 한나라당 그 뿌리, 새누리당에서 그렇죠. 이걸 네, 두루 네,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정치하시면서 이회창 전 총재 네. 정무특보로 들어가셔서 선거 한번 치르시고,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 박근혜 대표 때 또 이제 선거를 한번 치르시고, 네. 예, 그런, 이제 이런 두루두루 경험이신데, 이런 새누리당의 이 흐름을 수십 년간 해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새누리당도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런, 아까 질문과 약간 중복됩니다만, 새누리당의 앞으로 변신, 네? 가능성,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전망, 그걸 좀 내려주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장관님께서 왜 그 새누리당의 사실은 최고의 권력의 최상층부에 계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랬던 분이 새누리당이 아닌 이 민주당, 그러니까 소위 이제 문재인 후보 쪽으로 넘어오시게 된, 결단을 내리시게 된 계기가 단지 인간 문재인 때문이냐. 그 부분 전 궁금합니다. 네, 아니요. 평소에 예. 저는 무슨 청와대에 있을 때나 한나라당에 있을 때나 저는 내가 보수니까 하는 그런 보수의 어떤 정체성이나 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본 일이 없어요. 저희 집안은 제 가정교육이 어려서부터 네. 굉장히 말하자면 대지주집의 저는 장손인데 어떻게 보면 아주 전통적인 정통 보수 집안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어려서 받은 교육은 지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색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려서부터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제가 제 사는 동네에서 제가 나가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뭘 해드릴까요 하고 도련님 뭘 해드릴까요 물어보는 위치였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그 환경에서 꾸준히 받은 교육은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네가 커서 너한테 누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마라. 그런 교육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어떤 평등의식 같은 것도 많이 심어주려고 어른들이 애를 쓰셨던 것 같고요. 너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정, 늘 그 사람들이 어렵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 가져라든가, 또 그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네 가수는 네 손으로 직접 하라든가. 그러니까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많이 제가 교육받은 기억이 나요. 심지어 선친은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조선조가 애망한지 아냐. 이게 국방과 경제를 소홀히 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국가도 경제와 국방을 소홀히 하고는 지탱할 수 없다. 양반들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그냥 생산한 걸 갖다 소비만 했다. 그럼 어떻게 그 나라가 지탱하냐. 이런 교육받은 어려서 쉽게 말씀하신 거에서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 피 속에는 어떻게 보면 정통 보수 집안의 출신인데 아주 그렇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제가. 아니, 그래서 장관님 말씀에 제가 죄송한데, 정통 보수란 본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는 합리적인 보수. 이게 정통 보수의 뿌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름에 설사병이 확 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큰 집안에는 다 한약재가 다 집에 있었으니까 할아버지께서 설사약을 전염병처럼 확 돌아왔고 여름에 흔히 그랬다고 옛날에는 위생상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솥에다가 약을 과서 그 설사하는 집이 다 이제 먹인다든지 여름에 이제 추수할 때 이제 그 아랫사람들이 가져가게
한다든지 예. 하나 기억을 예. 제가 어려서 이렇게 마루에 앉아 있는데 일하는 우리 그 아주머니 하나가 이렇게 이게 행주치마 밑에다가 밥을 밖으로 숨겨서 가져 나가는 게 보여요. 네.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어머니가 오시길래 어머니 아까 아무개 어머니가 여기다 밥을 가지고 가던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조용히 뭐라고 남을 하시냐 하면 그런 건 보고도 말하지 않는 거야. 네. 네. 처음에는 납득이 안 가요. 왜 내가 뭐 본 걸 얘기하기 뭐 잘못됐다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먹을 게 많지만 그 집은 먹을 게 없는 집이니까 그 어머니가 애한테 그 밥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가져가는 걸 네가 받더라도 그런 건 나한테 얘기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때 그게 예, 어머니 깨달았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예, 저는 사물을 그렇게 보질 않고 자라서 사실은 그쪽에서 일하면서 속에 갈등이 많이 있었죠. 새누리당, 한나라당에 있으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이 갈등이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당에서 왕따도 많이 당하고 진작 나오시지 그랬어요. 당에서 진작 나오셔가지고 왕을 많이 당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해답이 되지. 그러니까 2004년 그 탄핵 때 한나라당 51석으로 찌그러든다 할 때 그때 나오셨어야지. 나오셨어야 됐는데. 그게 기회가 찬스인데 와 정말 역사가 왜 이렇게 우리한테 시련을 안겨주는지 몰라. 자,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장관님께서 그 절호의 기회인 2004년에 그들을 구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구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님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제가 분석해 보니 그 득표수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사람은 모두가 다 후보의 호감도는 매우 높지만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인 선택이라든가 이런 정치공학적 구도상 문재인 후보가 지금 어렵단 말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문재인 후보를 도우러 저희 진영으로 오셨으니 문재인 후보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딱 큰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도움이 준비되어 계신지. 저는 뭐 그런 도움 드릴 역량도 없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말에 밤새워서 그것 때문에 다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분들보다 제가 나은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국민통합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자, 제가 오늘 장관님 이렇게 모시면서 여쭤보려고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예. 우리 망분 아마 공부를 안 해서 그거 모를 텐데 장관님 최근에 쓰신 책이 있는데 전 책 잘 안 읽었어요. 그 정도는 검색하고 와야지. 아니, 내가 책을 봤다는 게 아니고 검색해봤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을 쓰셨어. 그 대통령의 자격에서 정말 강조하신 게 이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 정권을 획득하는 거. 이게 창업이지, 창업. 창업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정권 획득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성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수성하는 능력을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표현하셨어. 그거 봐. 영어. 그거 봐. 공부도 말하는 공부. 스테이트 크래프트. 스테이트는 국가고, 크래프트는 기술, 뭐, 지혜, 이런 거잖아. 통치술 이런 뜻입니다. 통치술, 능력. 국가 운영. 용식 오빠 나중에 봐요. 경력,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스테이트 크래프트라는 그 핵심 키워드로 쭉 분석을 하셨는데 그 키워드로 본 역대 대통령의 핵심적인 분 평가 뭐 박정희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스테이트 크래프트 관점에서 본 지금 새 후보에 대한 평가 이 얘기는 제가 꼭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권위주의 대통령하고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하고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죠. 환경이 워낙 다르니까요. 전 노무현 대통령은 문제의식은 참 뛰어났다고 보는데요. 문제 설정 능력이 떨어졌죠. 문제의식과 문제 설정은 다른 겁니다. 문제의식이 있으면 문제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거에 부족해가지고 문제의식은 전 매우 정확하고 예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를 설정을 하고 예. 그 설정을 해서 그걸 추진하는 그 준비가 덜 돼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문제 설정이 전략적이지 못했다, 지혜롭지 이제 못했다. 과제라든지 뭐 이제 예.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 쉽게 말하면 예, 예. 문제 의식을 정책화해서 네. 그렇죠? 그 예. 추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미숙했죠. 네. 그 바람에 원래 문제의식이 살리지 못했다는 거죠, 제대로. 네. 그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죠, 그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예. 좀 갈등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 전략상 뭐 그러는 게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는데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어디까지나 통합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 평가를 받죠. 그 분노의 정치를 해서 분열의 정치를 했다. 지금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이 이분이 조금 예. 사족 같지만 한 말씀만 제가 네.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보수 기득권, 특히 조중동 언론, 재벌, 관료, 사학, 종교 이런 사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층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너무 이렇게 몰아붙인 오히려 그쪽에서 분열주의로 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치적인 그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맞대응 자체가 뭐, 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자, 보세요. 네. 어쨌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세력이 뭐 좋아요. 뭐 기득권 세력이라고 해도 좋고, 네. 보수도 좋다고요. 네. 이게 길게 보면 1000년 이상 내려온 세력입니다. 네. 예? 한국의 역사에 보면 통일신라 이후에 왕조는 계속 바뀌었지만 한국의 중심 주류 세력은 바뀐 일이 없어요. 그렇죠. 나라를 뺏겨서도 마찬가지, 네. 해방 후 마찬가지, 6.25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고, 그죠? 네. 굉장히 강고한 세력입니다. 네. 예, 그 세력하고 맞서서 네. 소수 정권으로 등장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한 건 전 좋다고 네. 봅니다. 근데 그 세력을 상대로 싸우려면 네. 그만한 전략도 있어야 되고 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아, 그쪽에 가만히 앉아 당하겠습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발버둥치죠, 그쪽도. 예, 그렇게 나오더라도 네. 그건 충분히 예상했어야 될 일이고 네. 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엔 조금 예, 서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00%를 못하게 해서 그걸 못하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어떻게 만점이 있겠습니까? 만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네. 지금 이제 국민 다수가 네. 평가하고 있는 것은 역시 그분이 이제 분노를 막 정난하게 분노를 표출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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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인간 속에 제 분노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네. 분노가 있더라도 그런 분노를 그렇게 네. 정난하게 표현하는 것은 현명하지 네. 않고. 그러면요. 네. 그 관점에 대비하면 저희 문재인 후보는 문제 설정 능력과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 그래서 그런 강고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능력이 그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은 전 노무현 대통령보다 뛰어나다고 보여요. 예, 네. 보였는데 문제 설정 능력도 제가 그 회의를 주재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예. 조금 속으로 놀란 게 예. 양반이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네. 정책을. 네. 왜 정책을 그러냐면 많이 알죠.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그럼요. 거는 예. 업무 자체가 이게 네.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네. 행정 각 부처 업무를 조정하는 자리예요. 예. 국무총리도 비슷하지만 네. 그래서 그 자리를 가면 국정 전반을 알게 됩니다. 알아야 하고 네. 꼭 알아야 조정할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 확인한 게 딱 무슨 법안, 네. 무슨 정책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 할 때는 이런 점은 조심해야 되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던 거고 예. 그걸 얘기하면서 예. 이 자료 아무 자료 없이 네. 자료 없이 그냥 딱 듣고 그 얘기를 쫙 하는데 말에 거의 군더더기도 없고 아주 조리 있게 그 정책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이걸 추진할 때 이런 점은 조심하고 이런 점은 바꿔야 한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놀랐어요. 저렇게 준비 없이 탁 나온 의제인데 그 의제인데 몇 개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저 정도의 정책에 관한 소양, 식견이 있으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새 후보 중에서 그런 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른 후보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예. 국가 운영에 참여해본 일이 없죠. 예. 예. 박근혜 후보 정치만 15년 하고 옛날 유신 정권 때 대통령 박정희 옆에서 2인자 역할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의 국정 운영 경험은 이 민주 정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건 말하자면 유신 때 아닙니까? 유신 때 예. 네. 국민이 철저히 동원의 대상이던 네. 시절이니까 네. 지금 하면 얘기가 안 되죠. 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끝까지 TV 토론을 기피하고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TV 토론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근데 맞짱 어떻게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 분 다 보면 그런 네. 기회가 없는 것 같던데 그게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네. 아니 그렇게 중요한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네. 뽑아야 되는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왔는데 네. 이거 토론도 없고 네. 그럼 국민 보고 뭘 근거로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말하자면 검증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제. 네. 새 후보가 다 같이 이제 토론도 해봐야 되고 따로따로 또 뭐 언론이든 학자들하고 토론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 여러 차례 그 하는 과정을 국민이 봐야 후보 간의 우열도 판단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럴 기회를 원천적으로 국민이 봉쇄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이 국민들한테 정보를 충분히 주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검증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완전 방기하고 근데 언론이 안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언론은 끊임없이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죠. 후보에서 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KBS에서도 이 후보 순차 토론 기획을 이렇게 쭉 하고서 어느 후보가 안 하더라도 응하는 후보는 하겠다고 해놓고서 박근혜 후보가 이런저런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것 자체를 캔슬해버렸단 말이죠.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언론사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줄서기 눈치 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KBS는 그렇다 치고 다른 데는 왜 그래요, 그럼? 아니, KBS 그렇지. MBC는 다 좋아하죠. 김대철, 그렇습니까? 네, 청문회집 대상인데, 이러지 하니까, 이 방송이 지금 완전 이 MB 정부 때. 그러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통 빨리 받으라고 여기 메시지 떴잖아요. 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제 어떡하면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몇 시간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거. 장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워낙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설득력 있는 설명에 진행자가 이렇게 훅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러느라고. 그렇습니까? 야, 빠진 척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많이 배우고 하면서라. 그 장관님 거기 노란 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그 노란 종이. 네. 왼쪽에 아니. 그게 문재인 후보께 드리는 엽서거든요. 이게요? 12월 20날 전해드릴 거예요. 선거가 12월 19일인데 하루 뒤에 20날.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후보에서 대통령 당선자로 바뀌어 있을 때 그때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바램 기원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 통에 넣어서 20날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쭉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네. 꼭 성함 이렇게 해서 윤여준 장관님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께 바른 핵심적인 바램 이거 한 가지 꼭 해주세요. 네. 지금 이 시간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이 3,900분. 아프리카 안에서 그러니까 3,900분이 넘어섰습니다. 최고 시청률 같은데 그럼 최고 시청률이죠. 저녁 7시 시간대. 예, 최고 시청률. 시사 문제를 지금 이렇게 적으셔서 거기 지금 지금 적어서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그걸 적어 주셔야 방송이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안 되면 저희 끝납니다. 네. 자, 적으신 동안에 망치 부인 쉬운 말로 윤여준 장관님 이렇게 영입됐다고 할 때 멘붕 상태에 빠져서 에이씨 나 방송 안 해 하고 접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렇게 딱 직접 대면하고서 1시간 반 말씀을 나눠보니 그 소감.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때도 이게 윤여준 장관님을 모셔오는 것은 이기는 수다. 이기는 수다? 이기는 수나 우리 쪽에 명분을 잃는 수다를 해서 반대를 했었던 것이고 저는 윤여준 장관님이 그 안철수 후보 측이나 박근혜 후보 측에 갔으면 날개를 달아줬을 것이다. 근데 우리 쪽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는 하늘의 뜻을 끌어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 방송을 접었던 이유는 제가 그때 윤여준 장관을 데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거다 했으면 그때 문재인 후보가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접고 스스로 국민들이 이 윤여준 장관님을 알아볼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지금 뭐라고 열심히 설명하는데 말이 좀 안 돼요. 설명을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말이 안 돼. 지금 뭔가 설명은 장황하게 하는데 날짜 이름도 씁니까? 날짜 이름도 써요? 나 진짜. 시간만 쓰시고. 이름만. 네, 그 망부가 지금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안 되니까 진짜. 옛날에 했던 얘기가 지금 갑자기 뭔가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 평소 같지 않아, 지금. 천구만마 그건 오늘 얘기한 거 맞아, 진짜. 그러나 내가 분명히 얘기한 건요, 윤 장관님이 오신 거는 이기는 수다. 그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수 그 한 가지로 좀 계속 버티려고 하는데. 그게 어딘데요? 이기는 수. 장관님 죄송합니다. 이래서 저희가 옛날 그 만담꾼 있지 않습니까? 네. 문서팔 망춘자라고. 장소팔이지 원래. 장소팔과 고춘자를 빗대서 제가 이제 문서팔이고 망치 부인 이제 망춘자. 저기 문씨는 본이 하나에? 네. 그러면 뭐. 제가 최측근으로 지금. 그러면 완전히 선골이시네, 선골. 그 말씀 해드려야 되는데. 삼김시대가 가고 삼문시대가 지금.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네. 삼문시대에 제가 막내 문용식입니다. 그럼 가운데 분은 누구예요, 그럼? 그건 서로 가운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누굴 끼워둘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막내만 분명하구만. 그 막내는 딱 정해졌는데, 막내는 정해졌는데, 중간 그 가운데가 서로 경쟁 중입니다. 지금 삼문시대. 자, 고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장관님, 마무리 인사 말씀 딱 듣고서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저녁 시간에 많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망부 인사 말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장관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윤여준 장관님이 우리 편으로 왔다는 것을 속으로 깊이 기뻐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왠지 문재인 후보 이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저는 오늘 장관님께서 하신 오늘의 명언을 한마디로 정리하고서 마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낙하산을 수없이 던지면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면서 죽음을 향해 수없이 자신을 던져봤다. 이런 사생관이 있는 지도자다. 이게 아주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자,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